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포스코의 고로 브리더 밸브 불법 개방 문제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로 브리더 밸브 개방을 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처벌을 유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단체 중심으로는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포스코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고로 브리더를 통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와 먼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겁니다. 포스코가 브리더를 개방할 때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개방 날짜와 시간, 조치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로 쓰이는 석탄가루를 투입하지 않고 환경 설비를 보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포스코는 모든 대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포스코 사태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포스코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유예할 걸로 보입니다. 기존 행정처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아마 행정처분 같은 거 제한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문이나 이런 부분 갖다 지침을 아직 주신 적이 환경부에서 내려준 적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위반 여부에 대해 기업이 인정과 사과를 하고 처벌 뒤에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은 생략된 채 대책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여 년 동안 브리더를 불법 개방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 통합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다 저감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엄격하게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물어야죠. 정부 자체가 해당 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또 환경부 공고 조치에 따라 포스코는 처벌을 유예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훈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의장단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잦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목포시의회는 비공개 기명투표를 거쳐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김훈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 그런데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명단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명단이 유출된 게 맞나요? 정확하죠.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잖아요.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사람들이 이 투표 당시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6명. 투표 결과를 알린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확산되자 목포시의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의회가 투표 결과를 일부러 알린 게 아니라 일부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람은 어차피 딱 정해진 사람인데 유출은 안 했다 하는데 본인이 이게 뭐라 그러죠? 추론을 했다 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라고는 하셨다. 하지만 알려진 내용과 투표 결과는 정확하게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 6명 모두 알려진 내용과 투표 결과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반대표 던진 사람이 나머지 4명은 기권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반대하고 기권한 의원들을 전화해서 어째 반대했어, 어째 기권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비공개 회의록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전체 회의를 소집한 목포시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장단 자진 사퇴론까지 불거질 만큼 의회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임이 모든 책임이 의장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들 전부 다 총선에 현재를 제안을 하고 나오죠. 성비위 문제에 이어 비공개 회의록 유출 사태까지 내용을 겪고 있는 목포시의회. 오는 24일 임시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한일 무역 갈등 속에 일부 교류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일본 이지미시와 지난 2012년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 도시에 서식하는 두루미가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자매 결연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국가정원에서 한일 습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이지미시 관계자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지미시가 해마다 진행한 양국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지난달 5일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북상해 안전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지만 한일 감정 악화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하반기 푸드아트 페스티벌과 남승용 마라톤 대회 참가를 이지미시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양 도시 간 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2년 자매 결연 체결 이후 진행되어 온 일본 이지미시와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일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먼저 단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방문단을 축소하거나 홍보를 줄이는 정도로 교류 행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행사에 대해 일단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아주 이제 극명하게 어떻게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같이 그렇게 갈라지 뭐죠.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또 관계 개선이 되면 또 다시 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다들 좀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도 같고요. 한일 무역 갈등 여파가 전국에 확산되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자매 결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해안 신성장 벨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을 경유하는 항로 개설이 계획에 포함된 만큼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목포를 기점으로 전라남도가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목포를 크루즈 선박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 지역도 국제 선박이 머무를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여수는 지금 크루즈 부두가 이제 완성이 돼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가 지금 국제 크루즈가 들어갈 만한 부두가 없는 상태라 그런 쪽 먼저 시설을 먼저 일단 설치를 하자라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문제는 신규 항로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와 목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중국과 인천을, 동쪽으로는 부산과 일본을 각각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항로 개설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여행 거부로 대체 여행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일본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당장의 항로 개설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목포 지역 크루즈항이 시급한 만큼 건설 사업에 주력하고 크루즈 항로 역시 목포와 여수의 여건이 갖춰진 이후 크루즈 선사들과 협의해 다양한 국제 노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루즈라는 게 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대만이나 홍콩 쪽 분들이랄지 아니면은 더 길게 보면은 유럽 쪽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콕 집어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크루즈도 약간 전망이 어둡지 않냐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국제 크루즈 항로 개설을 통해 7천만 관광객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전라남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9월 6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에 들어간 건 처음인데요. 시승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식 개통에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승강장이 위치한 유달산 자락. 공식 개통을 앞두고 열린 시승식 행사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캐빈에 탑승하는 승객들. 가을 장마 탓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지 못했지만 해상 케이블카를 가장 먼저 타본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외국에서 한 30년 살다 왔는데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고화도와 목포 시청까지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보기 좋고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가 싶으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옵니다. 성인 1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북항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화도까지 왕복 탑승 시간만 40분 정도 걸립니다. 북항에서 유달산 구간은 유달산의 귀암괴석과 목포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달산 승강장을 거쳐 고화도로 향하는 바다 위 구간을 지날 땐 마치 놀이기구를 타듯 아찔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승식 초반엔 캐빈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서너 차례 멈춤 현상이 생겼지만 운행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는 시승식을 거쳐 9월 6일 북항 승강장에서 개통식을 갖고 이튿날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20시간 이상을 저희가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고요. 약 3m에서 4m 정도, 초속 3m에서 4m 정도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1,2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꼬박 2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공식 개통을 맞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다만 개통 당일 제13호 태풍 닝닝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개통식 행사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기를 그린 영화 명량 2편과 3편이 여수 진모지구에서 제작됩니다. 여수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세태장 조성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면서 제작사 측이 무상 사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명량 제작사 측은 여수 진모지구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5억 원을 들여 세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최대 5년까지 무상 사용하는 대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겁니다. 제작사 측은 세트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2개를 조성해달라며 여수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시의회가 진입도로 예산 15억 원을 모두 삭감시키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진모지구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질 경우 오히려 세트장 부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물따기가 된다. 유지 보수비도 더 들어가고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 그리고 영화 세트장이 처음에는 좀 인기가 있어서 영화가 절대적 인기가 있어서 관람객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관람객이 별로 없거든요.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필요시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줄 수 없고. 이에 대해 여수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도 이순신 장군 콘텐츠를 지역의 관련 문화재들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비용 15억 원까지 제작사가 추가로 떠안게 된 상황. 제작사는 최대 7년 동안 세트장을 사용한 이후에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의 세트장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수시가 세트장을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수시는 제작사 측과 무상 사용 기간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또 관광 콘텐츠 그걸 또 이제 하나에 더 만들고 더불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사 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내년 3월까지 세트장을 건립하고 영화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명량 후속편.
의회 예산 삭감 조치 속에 여수시와 제작사가 무상 사용 기간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 방치된 빈집을 갤러리나 카페로 활용해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은 마을 일대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벽화와 볼거리 등을 마련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조성된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입니다. 주민이 떠나버린 낡은 흙집과 목화를 팔던 상점, 영업이 중단된 부동산과 문을 닫아 잡초가 무성하던 여관 건물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문화마을에 버려진 집 9개를 아카이브와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했습니다. 그 자식들, 객지에가 나가 있는 자식들도 여기 고향에 오면은 자기 집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좋아하고, 또 주민들도 이 길로 지나가면 그전에 흉가였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서 다들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화마을은 해남군 문내면 동해리 등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벽화와 조각, 설치 작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우수영 인근 마을이다 보니 이순신과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해설사 활동을 하고 5일장 장터 축제를 운영하는 등 마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획은 각 이 우수영에 있는 이 지역에 특성이 있는 저희들이 이제 뭐 다른 벤치마킹이나 안 그러면은 저희들 또 문화의 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빈집을 앞으로 해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낡고 오래된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낸 우수영 문화마을. 빈집을 활용해 침체된 마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이 경기도 하남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신안군과 하남시는 5일 각 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과 관광,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단체 교류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999년 하남시에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에게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내 마을 단위 사업장에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광양에 기반을 두고 사회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영농 영어조합 법인 등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난달엔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전남 학교 내 168건의 친일잔재가 발견되며 많은 과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선 친일잔재 청산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친일잔재 청산 중간 보고회도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았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학내에 있는 친일잔재들을 조사하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동안 해왔었고요.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금 중간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들을 돌았고요. 또 학내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과 같이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153개 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성물이라든가요. 그리고
그 교표, 학교의 표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친일 음악가들이 작곡했던 교가도 나왔었고요. 또 일제식의 용어가 있는 교칙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 168개의 친일 잔재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과정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중간 점검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친일 잔재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일 잔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그 복잡 미묘한 관계에서 최근에 이러한 그 친일 청산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제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교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가가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냥 가르쳐 줬으니까 무턱대고 불렀던 것이지만 이것이 예전에 일본 군가를 교가로 바꾼 경우도 많았었고요. 또 친일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그 교가를 쓰는 그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번 조사에서도 18개 학교에서 교가가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됐고, 또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학교 교목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뭐 그 일본식의 한자를 가진 나무 이름을 쓰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런 또 뭐 예를 들어서 영어와 관련해서 또 교칙을 나타내는 용어 같은 것도 뭐 불온서적이라든지 동매휴학이라든지 아주 이러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일본식 그 한자 단어들이 지금도 교칙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뭐 외에도 뭐 이런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친일 잔재 청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동안 청산되지 못했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도발을 보면 그 명확하게 나타나죠. 반성하지 못한, 그리고 철저하게 사죄하지 않은 이런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경제 도발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일본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었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끌어져 왔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잔재들이 있어 왔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싶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가는 이런 여러 공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변호사께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왔던 과거 역사를 얼마만큼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본으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교훈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졌을 때 아직도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뭐 친일파라고 하는, 새로운 친일파라고 하는 뭐 토착애구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아직도 일본의 어떤 그런 친일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지금도 당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올바르지 않은 역사 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침략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지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뭐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러한 뭐 그 경제 보복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 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 그 광복을 거쳐서 어떠한 그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있어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보복 조치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네. 또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네. 우려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 시작됐는데 네. 그동안 조사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일제 어떤 이러한 잔재들이 청산되지 못한 이유는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긴 뭐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뭐 광복 이후에 반민족 특위가 생겼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뭐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의 또 요직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정부가 계속 흘러왔고 또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친일 문화를 하자는 말을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너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시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어렸을 때 저희가 일본식 단어라든지 일본식 어떠한 그 뭐 문장이라든지 문화를 봤었을 때 아주 외세계에 가까운 것 아닌 이상은 예전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왔던 거, 뭐 할아버지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생겨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어떤 좀 기념비적인 올해 2019년도에 어떤 일제로부터 있었던 어떤 안 좋은 아니면 그 없어져야 될 문화들을 지금에서라도 천천히 이제 청산해 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분명히 제대로 친일잔재 청산 이번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위원장께서는 더 교육 현장에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조사가 또 청산이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온 것이고 특히 학교는 보통 그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역설적인데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빨리 진행이 되지만 학교 현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일제란 잔재들을 되짚어보고 또 그거를 청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교육이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 또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걸 넘어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 즉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또 우리 사회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교육의 핵심이다. 예전에는 서당에서 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단순한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육이 저는 코칭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빨리 아이들이 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형태로 앞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친일 그 잔재를 학내에서 청산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의식을 제대로 좀 고취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한 그런 걸 새롭게 인식하는 이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이제 고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또 어떤 효과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일 잔재 청산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현장을 저희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친일 잔재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예를 들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앞으로 나란히 열중셔 좌우로 뭐 이런 것들 다 일제식이고 군대식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왔죠. 요즘도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또 교실 내에서도 열심히 줄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또 청소하는데 집단적으로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군사문화거든요. 이 군사문화는 결과적으로는 학내 그 청산되지 않는 일제식 문화에서 또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우리 생활 속에서 퍼져 있는 또는 알지 못하게 인식되어 있는 우리 삶과 그 의식을 지배해온 이런 문제들까지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좀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생활 속에서 퍼져 있는 인식이나 일제 잔재들에 대해서도 좀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청산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무시 못할 텐데요. 이렇게 청산에 들어가는 많은 문제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가 어떤 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이제 뭐 치우거나 뭐 부수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뭐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그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친일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예전에는 많이 부쉈거든요. 이제 뭐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중앙청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을 이제 아예 파괴를 했듯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파괴를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디 뭐 명산에 새말뚝을 박아놓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건 제거를 해야 되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뭐 비용을 뭐 한꺼번에 다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서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 이거의 몇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청산이 되고 잔재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적비가 있다면 그 옆에 단죄비를 새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친일 행적을 했었다라는 부분, 최근에 와서 밝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단죄비 형태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뭐 비석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우리가 그 관광 명소에 가면 안내 표지판처럼 그렇게 표지판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친일 행적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어떤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일 문화, 어떤 청산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찾아내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용도 써야 하고 또 친일 청산 문화를 찾아내고 바르게 고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내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도 차원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제 잔재들을 좀 조사를 전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용역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제 잔재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일제 잔재는 단순하게 그 건물이라든가 또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죠. 이분들이 다 강제 동원되었던 이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유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공호가 있고요. 또 목포에서는 이제 고화도에 보면 해안으로 전부 다 이게 그 동굴이 파져 있습니다. 잠수함을 숨겨뒀던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도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내를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했다면 밖에서는 지금 도청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또 융합해서 함께 무조건 부수기보다는 또 관광 자원이나 또는 이걸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교육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청산을 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청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또 보존해야 된다. 하나 이것도 우리의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본에 대한 것은 뭐 이제는 반일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극일을 해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역사적으로 그 오랫동안 식민지 36년간의 식민지
기간에 우리에게 했던 것들도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건축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뭐 유형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뭐 인위적으로 뭐 파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아서 전치를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문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지 기간을 거쳤지만은 그 포르투갈 풍의 또 뭐 음식 문화라든지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의 관광 자원화가 되듯이 일제 잔재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는 그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봤는데요. 제대로 된 교육 현장에서 친일 잔재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친일 잔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있어야 되고요. 보존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보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무엇보다도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는 데서는 공감대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일은 해가야 되나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지배해왔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가장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극단과 극우를 배제한 어떤 균형 감각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편 교육 현장까지 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이분법적 사고인데 이 이분법적 사고가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현장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교육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뿌리 깊은 역사적인 이런 잘못된 인식이죠. 뭐 빨갱이를 해서 배제하고 극단을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전남교육청이 사고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바로 어떤 대화하고 타협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를 배우는 이런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념적인 것을 가르치는 민주교육이 아니고 또는 상대라든가 소수를 배제하고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우는 이게 아니고 배려하고 타협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학내에서는 좀 없애는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문화적인 측면, 의식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일제 청산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며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강화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반도 지형을 가진 대한민국. 남쪽으로는 마라도와 동쪽은 독도, 서쪽은 가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구는 섬 하나 자체가 구로 지정돼 있고 서남해안은 다도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만 하더라도 무려 3,348개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섬이 되게 많죠. 전라남도만 해도 막 100 몇 개씩 있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100 몇 점?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총 개수는 한 150개 정도 이상? 더 놀라운 점은 이 많고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의 비율이 전체의 85%, 2,878개나 된다는 점인데요. 이쯤에서 궁금한 점,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1위는 인도네시아로 15,000개, 필리핀이 7,100개, 일본 6,800개,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65개로 월등히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이 502개, 충남이 247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에는 섬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을까요? 전라남도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안이 857개, 여수 353개, 완도 25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군답게 많은 분들이 신안에 1,004개의 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때 1,025개의 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857개가 공식적인 섬의 현황인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천사의 섬으로 브랜드화했다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섬의 개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섬은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분류되는데 이 유인도의 경우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쉽지만 무인도의 경우는 다르겠죠. 해양 영토를 관리하는 해수부에서 섬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이 3,000여 개의 섬을 해마다 관리하고 점검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무인도법에서 정한 섬은 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물이 가득 찼을 때 그 위로 드러나는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에 물이 가득할 때 이 수면 위로 작은 돌 등이 솟아서 형성되면 그것도 섬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섬, 저것도 섬. 무인도로 하면은 그게 기준을 얼마로 잡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작은 섬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섬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될 수는 있어요. 이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한번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연륙교라고 하죠. 그렇다면 연륙교가 연결된 섬은 섬일까요? 육지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섬은 섬입니다. 하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연륙교가 만들어진 뒤 10년 정도가 지나면 육지로 본다는 게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섬의 정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은 섬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제주도는 섬일까요? 육지일까요? 이 도서개발촉진법으로는 섬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주도도 섬은 섬입니다. 세계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이상의 큰 육지는 대륙으로 부르고 그린란드 이하의 육지는 섬이라고 명칭하기 때문이죠. 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섬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이 도서개발촉진법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겁니다. 한편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섬의 날 행사가 지난 8월 8일 개최됐습니다. 섬 주민의 생활 환경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섬 기념일이 지정됐는데요. 왜 8월 8일로 정해졌을까요? 우선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휴가철이라 이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또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 이 무한대를 숫자 8이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물이 부족한 곳이 있어 육지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섬에 대한 연구와 관리,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내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